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있는 국가인권법도 문제가 많은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 얘기하는 독서조항을 뺀 차별금지법은 찬성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독서조항을 뺀 차별금지법 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과연 그럼 이걸 다 뺀 차별금지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 다 뺀 거라면 저쪽에서 왜 만들려고 할까요?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1994년도에 그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결정한 아주 그 동성애 진영의 랜드마크 케이스입니다. 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세계의 양대 그 국제인권 규약 중 하나인데요. 이 규약이 만들어진 게 1960년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 지향 단어 자체가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한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다수가 그 당시에는 뭐 처벌하는 국가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호주의 이 타스메니아 주라는 아주 작은 주에서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였던 툰맨이라는 게이가 이거를 이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진정을 얻습니다. 차별이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이 차별이다. 이 국제인권 규약 위반이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위반이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호주가 물어봤어요. 아니 법 조문에 성적 지향 단어가 없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냐?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 중에 기타 사유 뭐뭐뭐뭐 등 other status가 있었거든요. 이거 역시 들어간다는 소리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아니다.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섹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섹스에 들어가느냐? 성별이라는 거는 생물학적 특성이고 제네틱 특성, 유전적인 특성까지 포함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성적 지향, 동성애가 유전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별에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수 의견도 조항만 다르지, 그때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이 2조와 26조 두 군데 있어서 약간 의견이 달렸지만 기본적으로 섹스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는 의견은 둘 다 동일했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설사 성적 지향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해석으로 해서 성적 지향 포함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성애 진영의 랜드마크 케이스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계기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캘리포니아 주 사례를 보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시다시피 미국은 인종차별의 오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1959년도에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법이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별금지 사유가 여기 묻힌 것처럼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국가 딱 5개밖에 없었습니다. 등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요. 근데 동성애 인권 운동하는 측에서 엄청나게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걸 인권화시키게 노력해서 1980년에, 84년에 마침내 이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뭐였냐면 2명의 레즈비언 커플이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성 커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식당 주인이 여기는 커플용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레즈비언이 커플을 주장한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졌어요. 근데 2심에서 주고등부분에서 승소했습니다. 주고등부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법에 있는 이 5가지는 예에 불과하다. 제한적 열거가 아니다. 예시일 뿐이다. 여기에 없다고 해서 여기 포함되는 게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서 다 이제 판례법으로 성립이 된 다음에 2005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성적 지향 사유를 영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을 통해서도 아니면 법원의 진보적인 판사의 해석을 통해서건 이것이 8개월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법은 나중에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독소조항이 빠진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요. 영국도 비슷한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영국에서는 2006년 전에 이 성적 지향에서 고용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시행령, 이 법률보다는 하나 밑에 있는 하위법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제1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 만들어질 때 그 기존에 있던 고용 문화의 성적 제한 동성애 차별금지 시행령은 포함이 되고요. 그 이외에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이 동성애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추론을 해본다면 왜 그랬느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에서는 70% 이상이 기독교 인구, 성공의 인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하게 입법 저항할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할 수 있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두리뭉실하게 넣어놓고 입법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1차 평등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하위법의 시행령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상세한 성적 제한 동성애 차별금지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위법이죠. 법률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든 내용은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하는 말, 표현들을 다 이제 형사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가를 물리고 나서 2010년도에 2차 평등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여기에 여기 있던 내용을 다 법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동성혼이 합법화됐다는 거죠. 이런 단계적인 입법 전략을 우리가 이해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 제한하는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성적 제한이 없는 차별금지 법안과 있는 차별금지 법안은 효력상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들어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타 사유를 통한 해석을 하던 아니면 성별을 젠더로 해석을 하던 어떻게 하든지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깨닫고 일부 조정을 뺀 차별금지법도 절대 반대를 해야 되는데 교계에서 안타까운 거는 일부 교계 지도자들이 이것만 성적 제한만 빼면 문제가 없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고 찬성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조영민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교계가 분열이 되고 한 목소리를 못 내고 그렇게 되면 서구회처럼 분열되는 양상으로 힘이 빠지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는 게 너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입법 전략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차별금지 법자를 추진하는 세력은 그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전략으로 일단 단계별 입법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약한 수준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낸 다음에 조용해지고 나서 1년, 2년 후에 개정을 통해서 완성을 하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기만술과 회의술을 쓸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영국에서 2차 평등법을 만들 때 공청회 자료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청회 자료를 보면은 그 기독교 단체와 교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때 영국 정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차별금지법은 동성 합법화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하게 되면 학교에서 막 동성애 교육시키는 거 아니냐,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공청회에서 질문을 하고 하니까 영국 정부가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차별금지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것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까지도 말했어요. 안심해라, 우리는 너희를 해칠 마음이 없다. 이렇게 기만하고 회의를 해놓고서는 분열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약속은 소용이 없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척할 것이지만 때가 되면 무자비하게 타락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차별금지법의 궁극적 목표는 동성합법화와 제3의 성 그걸 통해서 기독교 세력을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회유당하거나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독소조항을 뺀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에 독을 넣으면 사과 전체가 다 독사과가 되지 독 부분만 빼버린다고 해서 그 사과가 독이 없는 사과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적 제한만 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히 말씀드린 종교차별금지와 트랜스젠더 성별경제적 차별금지는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입법이 되고 나면 나중에 폐지는 불가능하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국회에서 다수당이 아니니까 지금 만들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은 그때 폐지하면 되지 않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이 한 번 열리면 절대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가 폐지됐다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소송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하고 나서 이 행정명령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럼 소송을 안 해야 되잖아요. 소송 계속합니다. 지금도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왜? 법이 일단 만들어지면 이게 권리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동성애가 권리, 트랜스젠더가 권리라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포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계속 소송을 해요. 그래서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 돌이키기 어렵다.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내용 방안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교회 분열을 막아야 된다. 재정 반대라는 하나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만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제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비기독교인층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기독교인층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용어를 쓰더라도 좀 중립적인 용어, 종교적인 용어는 좀 피하고요. 또 그림이나 구호에서의 혐오와 감성 이미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조규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행위자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좀 강력하게 밀다 보면 이 행위자에 대한 혐오가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자체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감정적인 호소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인공감수성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굉장히 감성팔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도 좀 도입을 해서 이 젊은 층들이 감성에 약하게 논리적이지 않고 감성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전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피해자가 된다. 우리 핍박받는다, 탄압받는다라는 피해자 모드를 좀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을 포섭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년 콘텐츠와 차별금지법 피해 사례를 좀 혼합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만 올리면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들에 맞는 콘텐츠를 위주로 하면서 거기다가 섞는 이 차별금지법 문제를 섞는 방식을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노출을 하는 그런 좀 생각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반대의 프레임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는 좀 공수를 전환해서 상대방이 우리 반대할 수 있도록 반대 이미지를 탈피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 이제 뭐 우리 윤리안권 모임에서도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양심을 사용하는 법이나 또 이 편의자를 보호하는 법들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발의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해서 우리는 반대만 하는 게 아니다. 대안을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이 반대하도록 이런 프레임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